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홀로서기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라라 이 필딩이라는 분께서 집필을 하셨어요. 이분은 임상심리학자이자 심리상담가이시고요. 인지행동치료 전문가로 기분장애와 우울장애 등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상담사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을 관리하는 독자적인 방법을 개발해서 명성을 얻으셨다고 해요. 이분이 15년 동안 심리 상담을 해오면서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을 했다고 해요. 그게 사람들이 모두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달라도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홀로서기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홀로서기란 무엇인지, 그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홀로서기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홀로서기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충격적이라면 충격적이었던 내용이 바로 부탁을 잘하는 것 또한 홀로서기에 필요한 태도라는 거였어요. 바꿔 말하면 도움을 잘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홀로서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건데요. 저는 평소에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할 때만 마치 아껴놨던 쿠폰을 쓰듯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부족한 부분은 서로 도움을 요청하고 돕는 것이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이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부탁을 잘하는 것이 관계에서 진정으로 홀로서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홀로서기의 방법을 아는 데 앞서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홀로서기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어쩌면 힘들게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일단 내가 진정으로 홀로 선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혼자 모든 일을 다 해내야 그것이 홀로서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파트가 총 4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파트 1은 자아편이에요. 나는 왜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가? 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파트 2는 감정편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기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래서 안에는 챕터가 나눠져서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파트 3은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괜찮은 어른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편이에요. 마지막으로 파트 4는 나에게 너그러워지고 타인에게 부드러워지며 삶은 편안해지는 홀로서기 심리학. 그래서 이거는 세상편이에요. 그래서 세상편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오는 모든 팁들을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그거는 책을 사서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면서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혹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제가 추려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15년간 상담하며 발견한 삶의 중심이 단단한 사람들의 비밀. 처음으로 어른이란 저런 사람이구나를 느끼게 해준 이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이웃에 살던 아주머니였는데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아들을 키웠고 그 아들이 독립한 이후로는 쭉 혼자 살고 있었죠. 저는 그 집을 제 집처럼 들락날락했습니다. 9살 여자아이의 맥락 없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어른은 없습니다만 그녀만은 예외였습니다. 그 집은 평화로웠고 그녀는 관대하고 침착했으며 무엇보다도 유머가 넘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놀랍습니다. 그녀는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고 일찍이 남편을 잃어 경제적으로 궁핍했으며 사는 내내 몸을 쓰는 노동으로 돈을 벌어야만 했으니까요. 그래도 그녀의 삶에 어두운 기색은 없었습니다. 웬만한 어려움도 강철 같은 그녀를 뚫을 순 없을 것 같았죠. 저는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어른이 되면 누구나 그렇게 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막상 나이가 들수록 그런 어른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믿을 만한 부모도 있고 친구도 많고 경제적으로 넉넉했음에도 한결같이 저는 모든 게 못마땅했습니다. 외모도 그럭저럭, 성격도 별로인데다가 능력은 더 별로인 내가 싫었고 제멋대로 구는 사람들이 미웠고 불공평한 세상이 불만스러웠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싫어하니 다른 사람을 품어줄 여유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말과 행동은 늘 뾰족했고 마음은 강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괜찮은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더 나은 내가 되겠다고 스스로 다그치기 일쑤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분석하면서 잘잘못을 가리고 세상은 이렇게 되어야 옳다며 목소리를 높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애쓸수록 행복은 멀어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30살이 넘어 대학에 들어가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저와 그녀 사이의 차이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와 타인의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는 데 골몰했습니다. 그 결과는 주로 내 탓이거나 남 탓이거나 세상 탓이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리가 없었죠. 삶은 늘 전쟁터 같았고 나를 지키기 위해 창을 들고선 보초병처럼 저는 항상 긴장돼 있었습니다. 반면 그녀는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 명백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불운이 닥쳐도 오래 마음 쓰지 않았고 벌어진 일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했으며 그 일이 지나가면 금방 잊었습니다. 그녀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예기치 않은 시련 앞에서도 크게 휘청이지 않고 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린 제 눈에는 어른스러움으로 비쳤던 것이겠죠. 15년 동안 심리 상담을 해오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과거의 저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과 싸우느라 날이 선 사람들을 주로 만났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 혹은 애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과거의 깊은 상처를 준 사건을 아직도 생생히 품고 사는 사람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아무에게나 기대려는 사람들, 반대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며 마음의 빗장을 꽁꽁 걸어 잠근 사람들. 이들은 타인과 세상을 믿지 못해 힘들어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믿지 못했던 것은 단연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더 능력있고 더 사랑스러운 존재였더라면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자신에게 습관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곤 했죠. 그러나 내가 달라지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일도 마음대로 술술 풀릴 텐데 라는 생각은 그야말로 환상에 불과합니다.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이룰 수 있다는 오만함에 불과하며 과거의 저를 반복적인 괴로움에 빠뜨렸던 착각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타인을, 세상을,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일부조차도 뜻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네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면, 내가 달라지면 행복해질 텐데 라는 믿음으로 삶의 주도권을 자꾸만 외부에 떠넘기면 인생은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탓하느라 마음은 좀 채 조용할 날이 없을 테고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과 자기가 정말 통제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는 능력은 심리적 어른 되기의 핵심입니다. 타인과 세상 그리고 지난 과거는 통제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반면 세상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결정하는 내 마음만은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잘 읽고 다스릴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이며 인생을 의지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루는 사람은 웬만한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끝내 부러지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하게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힘과 기술을 마음 챙김을 통해 배웠습니다. 특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청년들이 습관적인 감정 기복 문제로 발목이 잡힐 때 마음 챙김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마음 챙김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살면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의존성 문제를 마음 챙김의 시각에서 살펴봄으로써 비교적 쉽게 자기 마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의존하는 대표적인 것들을 알아봅니다. 홀로서기의 개념과 더불어 타인의 평판, 들쑥날쑥한 감정, 과거의 상처, 습관적인 자기 비난 등에 기대는 이유와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2부에서는 감정 기복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감정의 패턴을 확인하고 그것을 잘 다스리는 법을 담았습니다. 3부에서는 관계 속에서 홀로 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저절로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삶이 부드러워지는 이유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부는 마음 챙김의 의미와 구체적인 실천법을 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마음 챙김 엿보기 정도는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더 풍요롭고 자유롭고 똑똑해졌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더욱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럴수록 답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면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며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나를 잘 알고 믿고 좋아할수록 인생이 수월해집니다. 삶의 중심이 단단하면 타인과 세상을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던 어른이 바로 이렇게 포용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던가요? 그런 어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는 홀로서기의 3가지 의미. 홀로서기란 외부에 기대지 않는 태도이고 행복의 주도권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입니다. 기대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기분과 행동이 오락가락하지만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기분과 태도가 비교적 일정합니다. 타인과 세상에 의해 내면이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내담자가 아리송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홀로 서기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 말에는 경제적 능력이든 인성이든 실력이든 어느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의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실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그 기준이 외부에 있는 한 완벽해지기 위한 노력에는 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일에 끝이 있을까요? 성공에 과연 끝이 있을까요? 외부의 요소들을 모두 통제할 수 있다면 모를까, 우리는 언제 이를지 모르는 타인의 평판과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촉을 세우고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력 먼저 갖추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내부로 돌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돌보는 일이 곧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홀로서기의 진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제 가능한 일과 통제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마음, 세상, 이미 지나간 과거 등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착을 거두는 게 좋습니다.
반면 내 마음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한한 시간과 에너지를 통제 가능한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홀로서기입니다. 둘째, 내 마음을 잘 알고 다루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홀로서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신념도 내가 쓴 안경을 통해 바라본 세상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경을 쓴 줄 모른 채 그것이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온갖 괴로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내 안경이 지금은 시야가 잘 안 받는군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M1 사람 탓, 세상 탓으로 돌리니까요. 홀로서기는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관찰하려는 태도이자 노력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안경으로 바꾸거나 아예 벗을 수는 없습니다.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태생적인 조건이니까요. 다만 자기가 어떤 안경을 썼는지 알기만 해도 안경을 통해 들어온 세상의 모습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세상이 좀 흐리게 보이네. 오늘은 맑아 보이는구나 하면서 나와 세상의 모습을 보이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을 잘 다룬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내 안경을 잘 관찰하면 세상 일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내 마음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인생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보통의 우리는 안경을 썼다는 사실을 잊은 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누군가가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하면 짜증을 내고 언성을 높입니다. 자기가 쓴 안경 때문에 그 사람 이야기가 잔소리로 들린다는 생각은 할 겨를도 없습니다. 자극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할 뿐이죠. 그런데 내 눈에 씌인 안경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그 안경을 통해 들어온 자극이 내 마음에 일으킨 감정과 생각을 관찰할 수만 있어도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욱하는 마음에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못 들은 척 할지 아니면 기분 나쁘지 않게 충고를 건넬지 결정할 수 있게 되죠.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집니다. 그것은 곧 자신감으로 이어지고요. 홀로 설 때 비로소 삶 전체가 달라지는 까닭.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내 마음을 잘 관찰하고 다루는 능력을 길러서 삶에 대한 주도권을 지는 것. 그것이 바로 홀로 서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들이닥쳐도 스스로 원만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합니다.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의 안경을 쓴 채 세상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내리는 해석에 그리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이 내리는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 비난에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또 자기 허물이나 못난 모습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따라서 기분과 행동에 기복이 없습니다. 일정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상식적으로 행동하죠. 그 결과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화를 내거나 모나게 구는 일이 줄어듭니다. 또 자신의 부족한 면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기꺼이 타인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단점이나 부족함을 감추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으니 다른 사람이 그를 대하는 데 있어 부담감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 맺기가 가능해집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에 의존하려 하고 그 때문에 상처 입기를 반복합니다.
반대로 자기를 잘 알고 자기가 내리는 판단과 행동에 믿음이 생기면 외부에 의존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럴수록 나에게 너그러워지고 타인에게 관대해지며 인생은 부드러워지죠. 삶을 변화시키는 마법이 바로 홀로서기에 있습니다. 그 무엇에든 기대고 싶은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 오락가락하는 감정, 상처 주는 타인, 나를 깎아내리는 나쁜 버릇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힘이 든다면 지금 무엇에 마음을 기대고 있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기대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만 기대게 된다면 그에 집착하는 마음까지도 있는 그대로 주위에서 바라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해소될 때 행복에 이를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시선을 내부로 돌려 내 마음을 관찰하고 돌보는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도미노처럼 해결됩니다. 자꾸만 기대고 싶은 당신에게 제가 홀로 서기를 권하는 이유입니다. 내 마음을 돌보는 2가지 구체적인 방법. 마음을 돌봐야 한다는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나요? 자꾸 비슷한 문제를 겪는다면 내 마음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니 마음을 고쳐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마음은 희한해서 고치려고 애를 쓸수록 엇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완전해, 부족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수록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는 생각이 강화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음을 돌보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떤 감정이 들어도 그것을 억압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생각이 들어도 그것을 진실로 착각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생각 모두 떠오르는 대로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힘이 약해져서 먼 곳으로 사라집니다. 익숙한 자기 비난이나 남 탓하는 버릇에 대처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그런 느낌과 생각을 떠오르는 대로 관찰하세요. 그러다 보면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상처를 입는 등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자연스럽게 자극을 조절하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무기력, 우울, 불안에 강해지는 법. 무기력에 강해지기. 감정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훈련을 통해 잃어버린 자기 감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소설 읽기나 음악 감상을 통해 뇌의 변형계를 자극해주면 좋고, 감정을 다루는 어휘를 다양하게 익혀 감정을 풍부하게 느끼고 맛보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우울에 강해지기. 어떤 일을 시도하려 할 때 해내고 싶다는 감정과 하지만 무엇을 잃을까봐 걱정이 된다는 감정이 동시에 든다면 하지만을 그리고로 바꾸는 연습을 해봅시다. 이는 열망과 두려움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불안에 강해지기. 우리는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이것저것 분주하게 시도하며 불안을 잠재우려 하지만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안할수록 행동을 멈추고 불안을 가만히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불안감은 완화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불안할수록 일의 우선순위를 매겨봅시다. 중요한 일부터 순서대로 해나가면 분주하고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후회와 오해만 남기는 감정 기복에서 탈출하는 법. 소위 기분파로 불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만나기로 약속한 카페 문만 열고 들어가도 그가 오늘 어떤 기분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죠.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은 한숨을 자주 쉬고 말수가 적고 비관적이고 허무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제가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으려고 하면 "넌 그게 그렇게 맛있니?" 하며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기도 하고요. 그런 날엔 가능한 빨리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반대로 기분이 좋은 날도 있죠. 행동이 크고 말이 빠릅니다. 낙관적이고 자신감이 넘치죠.
여러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주도합니다. 기분이 들뜬 나머지 준비도 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럴 땐 기분 나쁘지 않게 그를 잘 말려줘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쉽게 조울증을 의심하곤 하는데 정신과에서 바라보는 조울증은 이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울증 진단이 내려지려면 조증과 우울증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야 하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증상이 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목격하는 감정기복은 조울증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기복이 심한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지내려면 꽤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언제 화낼지, 언제 웃어줄지 모르는 부모와 24시간 붙어 지내야 하는 아이의 심정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는 내내 부모의 눈치를 살피느라 진땀을 뺄 겁니다. 어른들이 모여있는 회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자꾸만 감정이 삐져나오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닙니다. 무시하려고 애써도 그의 기분에 따라 내 기분도 오르락내리락 하니까요. 그래서인지 그 친구도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는 것 같더군요. 감정 기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른이 될 수 없다. 어린아이는 슬퍼도 울고 화가 나도 울고 짜증이 나도 웁니다. 아직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미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른은 달라야 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어른스럽다고 하지는 않죠. 어른이라면 감정과 행동을 확실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이 요동쳐도 행동은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이해하고 다루는 방법은 거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건 감정 기복이 심한 그 사람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소한 일로 버럭 화를 내고 주위에 아무런 기운을 내뿜고 비관적인 이야기로 분위기를 깨뜨린 적이 여러 번 있지 않나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 후회하고 자책한 경험이 분명 있을 테죠. 물론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자주 일어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인간적이라서 그래 하고 주변 사람들이 눈 감아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감정 기복도 제대로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번 감정이 행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습관적으로 반복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한번 매를 들면 계속 매를 들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감정 기복의 문제가 마냥 남의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기분에 따르라는 말을 절대 실행에 옮기면 안 되는 이유. 앞서 3장에서 살펴봤듯이 어떤 기분을 느끼든 기분 자체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에너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 때 같이 확 사라져버리고 싶다라고 느껴도 행동으로 연결하지 않는 이상 엄마가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 기분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감정에까지 죄를 묻는 건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우리에겐 무엇이든 자유롭게 느끼고 생각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감정과 생각, 그리고 행동의 문제는 완전히 구분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옆 차선의 운전자가 위험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했다고 해서 보복 운전을 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고 억울하다고 해서 인신공격적 댓글을 달 권리가 없습니다. 한번 내키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 행동에 제동을 걸기란 쉽지 않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의 특징. 언젠가 길에서 강도의 총을 맞고 하반신이 마비된 남편을 둔 어느 부인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불구로 만든 강도는 그때까지 잡히지 않았고 그녀는 새아이를 돌보며 남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버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힘겹게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총을 들고 그 강도의 집으로 찾아가 가족까지 모두 죽이고
자기도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상담가로서 조금 위험할지도 모르는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힘드셨겠네요. 나중에 강도를 잡게 되면 저랑 꼭 같이 그 집에 갑시다. 제가 뭐든 복수하도록 도와드릴게요. 제 말이 황당했는지 그녀가 피식 웃더군요. 선생님, 말이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녀가 극도의 분노에서 빠져나와 분노를 바라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했지만 분노와 억울함에 빠져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분노도 인식할 수 있으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감정을 알아채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분노, 우울, 불안, 짜증이 밀려오는 순간 가슴이 쿵쿵대고 숨이 가빠지고 뒷골이 당기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들은 일시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그들은 어디든 쉴만한 곳으로 가서 숨쉬기도 해보고 스트레칭도 해보고 경치도 바라봅니다. 정 안 되면 화장실이라도 가서 옷매무새라도 다듬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음으로써 감정에서 빠져나오려는 것입니다. 감정에 빠져 있을 때 생각은 위험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의 생각은 반드시 누군가의 탓으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고 감정의 행동화에 알게 모르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정이 잦아들고 나면 그제서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생각합니다.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눈앞의 사건에서만 찾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쁜 이유는 오늘 컨디션이 별로여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워낙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누군가가 유독 그 부분을 건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렇게 원인을 다각도로 생각해 본 후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청해야 한다면 담백하게 말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당신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감정도 없다, 냉혈한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른의 감정 표현은 이래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을 안 느끼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잘 느끼면서도 적절히 드러내고 또는 아예 드러내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화가 나도 우울해도 짜증이 나도 그에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감정 기복에서 벗어나 홀로 서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감정 기복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 기복이 일어날 때 누군가는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만 누군가는 성숙하게 자신의 행동을 조절합니다. 감정을 휘둘려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자기 자신에게 옵니다. 인간관계에 금이 가기도 하고 목표로 하던 일을 그르치게 될 수도 있죠. 어른이 된다는 건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나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자신이 분노, 우울, 불안, 짜증 등 부정적인 상태일 때 그것을 알아채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들은 그 감정을 일시정지시키고 주의를 돌려 감정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감정이 잦아든 후에는 왜 그러한 기분이 들었는지 문제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또한 그들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기분이 아닌 의지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와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고 자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비로소 감정에서 자유롭고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